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의 변상욱입니다. 스타카토 제24회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CBS의 변상욱입니다가 아니라 스타카토의 변상욱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자, 변함없이 스타카토의 한 기둥으로 늘 자리 잡고 계신 김갑수 대표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기둥이라니까 갑자기 바로 앉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네, 임시 철제 기둥으로 가끔 쓰는 권영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철제빔 권영철 기자는 요새 뭘로 바쁩니까? 요즘 뭐 떠들썩한 게 많아서요. 네. 우선 대기업이 정치인 수사, 사드, AI, IB 저도 잘 모르는 말들도 많고 해서 공부한다고 바쁩니다. 요새. 그래도 요새 뭐 대통령께서 저희들은 잘 챙겨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젊은이들은 다 해외로 내보내겠다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텅 비게 만들겠다. 네, 젊은이들이 텅텅 비게 만들겠다. 야, 저는 새누리당의 걱정과 본인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20대들이 저기 지지율이 제일 낮잖아요. 니들 그냥 나가서 돈 벌어라.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근데 그게 좀 양질의 일자리면 뭐 좋은데 뭐 그래 보이진 않았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좀 잘 만들어주고 최저임금 인상해주고 이렇게 할 고민들을 먼저 하셨어야지 왜 외국에 먼저 나가라고 텅텅 비게. 아니 외국은 나가고 우리는 외국 노동자 좀 싼 값에 받아서 좀 또 기업들 좀 잘 먹고 살게 하고 그러자는 아주 좋은 말이겠습니다. 참. 자, 저는 요새 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8부작 특집 때문에 바빴습니다. 다들 뭐 많이 알고 계시니까 뭐 생략하겠습니다. 저기 경호원이 필요하시거나 이러진 않으신죠? 사람들은 뭐 제 팔다리가 경호원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무술 15단. 야. 아무튼 팟캐스트 방송의 신천지 스타카토 제2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타카토 제24회 첫 번째 핫이슈 코너입니다. 도대체 검찰이 대기업을 어쩌겠다고 하는 건지 뭐 연일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뭐 때만 되면 걸리네. 이 사연은 일단 권혁철 기자가 시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고 나면은 새로운 기업의 이름이 튀어나올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금명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과연 많은 기업들을 검찰이 탁 준비했다가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니까 탁 뭐 출발해서 여기 땅 했느냐? 그거는 사실 좀 아니고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시작한 수사는 아니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하지만, 근데 누가 봐도 이게 어떤 그 전격적인 어떤 그 작전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총리께서 부패와의 전쟁 딱 선언하시고 그 다음 날 한 이틀 있다가 바로 대기업의 이름들이 하나씩 나오더니 한 10개 정도의 대기업 이름이 한꺼번에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거는 그 추측컨대 그 위에 뭐 라인들이 있는 데서 자 그동안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치더라도, 근데 검찰 수사라는 게 만지작거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지작거리는 걸 언제 터트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검찰의 스타일이 이런 겁니다. 2월쯤 이제 인사를 하죠. 예.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3월 초쯤 되면 업무 보고 받고 딱 진영이 짜여지면은 야 뭐 할 거 없냐. 딱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또는 물려받은 거 가지고 딱 뭐 곳곳에서 성과를 냅니다. 요게 통상 3, 4, 5월 요쯤 되면 수사가 쫙 나오게 돼 있는 게 통상의 패턴은 맞습니다. 대기업 수사를 하려면은 첩보도 있어야 되고 내사도 해봐야 되고 관련된 뭐 건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겨냥을 하면은 정준양 회장이 재임 기간 동안 뭘 했는지, 그게 어떤 의구심들이 있는지, 자리에 앉게 되는 과정에는 누가 밀었는지, 이런 복잡한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명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여러 명이 하면은 갑자기 만들어질 수도 있는 구도니까 검찰의 내부를 좀 이해하고 보면은 그런 점들이 있겠구나 하는 게 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자고 나면은 새로운 기업이 금명될 정도면은 야 이게 정부가 작심을 했구나, 대기업을 길들이려 하고 있구나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그 기업 입장에서도 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대기업 길들이기는 왜 하는 거야? 이게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2월 24일로 기억을 하는데 2월 25일에 대통령 취임 만 2주년이죠. 예. 10대 기업 회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아직 2년밖에 안 됐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좀 스폰서를 좀 해달라는 아주 간곡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나 한 달 다 됐는데 아직도 뭐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반응이 없죠. 또 얼마 전에 최경환 부총리가 이게 뭐 실속은 뭐 국면 전환용이든 어쨌건 간에 최저임금 좀 인상시켜달라 얘기를 했죠. 다들 면전에서 그건 어렵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소위 그냥 개겨버린 거죠. 이른바
한마디로 영이 안 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이 안 서고 있으니까 요것들 봐라는 얘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경제 살리기를 입에 달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쌓아둔 돈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 투자를 해달라고 계속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방금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야 이제 집권 2년밖에 아직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벌써 슬슬 발을 빼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대통령께서 며칠 있다가 네.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비리의 덩어리를 드러내야 된다. 사실은 이제 총련 힘을 바짝 옛날에 실어줬죠. 이제 이게 규제에 관한 이 적폐 발언, 암덩어리 발언 이후에 가장 센 발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워낙 유신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직도 예. 권력이 광화문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근데 실제로 지금 열 몇 개 가까운 기업들이 일단은 지금 줄초상 날 분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초상을 낼지는 모르지만. 근데 막상 해보고 나면은 네. 그 용도삼인가요? 우리가 성경과 달리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끝은 미약하리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은 검찰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부분이 뭐가 있냐. 포스코 건설 외에는 대부분이 고발, 감사원, 국세청, 금감원 등등에서 수사 의뢰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알고 보면은 검찰이 수십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쫙 판을 벌려서 하는 게 전면전이 아니구나. 아니죠. 그거는 거꾸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권 차원에서 그러면 청와대가 일단은 그 다양한 기관들을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쉬운 곳이 누가 봐도 청와대니까 검찰은 기존에 만지작거렸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야 기존에 니들이 이제 저기 사정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쫙 몰아붙이자 이제 작전 시작 이런 게 지금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갈 따름이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든 감사의 말 어떻게 믿어 우리가. 금감원이나 감사원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검찰로 넘기게 돼 있으니까 가령 넘기는 거고. SK건설 이름도 나왔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해서 그걸 이제 검찰이 처음으로 그거 고발해라. 고발 요청을 해서 이제 수사에 들어간 문제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인지해서 한 수사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검찰의 수사는 대기업을 놓고 할 때는 언제 어느 시점에 시작하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파고드느냐 어느 선까지 처리하고 끝나느냐 이걸 이제 봐야만 검찰 수사의 목표가 뭐였구나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런데 아무튼 큰 그림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작은 그림으로 한 번만 갖다 나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대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는 왜 이러는 것이야 도대체. 포스코 얘기만 한번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아무래도 그냥 뻥카들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사실 그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이제 이런 부정과 비리지만 민간 기업이 이미 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정권이 바뀌면은 회장 사장 다 바꿔치우고 늘 빌빌기게 만드는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포스코, KT, 그다음에 KB를 비롯한 금융권들 이런 데는 늘 우리가 지금 실제 민간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막 이 오너들을 바꾼단 말이죠. 오너가 아니라 그 CEO들을. 그러니까 그런데 쉽게 권력이 이제 이게 국민의 게 아니고 내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던 케이블 TV 방송협회도 사실 민간 영역이잖아요. 또 뭐 청와대에서 낙하산 내려보는 게 이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정치 권력이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이런 대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잘못해놓고는 그 기업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 셈입니다, 사실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결국 어쨌든 포스코 건설의 수사는 그 비자금 수사 이런 것들이 포스코 건설의 베트남 비자금으로 촉발된 걸로 보이지만 누가 봐도 이 정준영 회장의 전횡 그리고 정준영 회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이 사람을 푸시해서 회장 자리에 앉혔고 그 사이에서 이제 M&A에 관여하는 또는 그 자회사에서 이득을 얻은 또는 그 부실 기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포스코가 인수하게 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영포 라인들의 핵심 라인들하고의 친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근데 또 한 가지 더 이제 포인트를 잘 봐야 되는 게 포스코가 M&A에서 사들인 부실 기업들이 이득을 누가 봤어요? 부실 기업들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값을 받고 부실 기업을 넘겼으니까. 그러면은 정준영 회장은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부실 기업으로 볼 때는 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치권을 겨냥하고 있다면은 포스코를 칠 게 아니고 포스코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먹은 그 기업들을 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돌봐줬을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지.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나간 것 같고 포스코만 건드리고 있으니까 이 수사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건 또 애매한 거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서 슬그머니 끝날 것이냐. 근데 이제 그 되겠네. 다수의 그 미디어들이나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어쨌든 포스코 건설 수사는 결국 MB와 그 측근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들은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제 우리 권 기자님 분석하고 궤는 같이 하는데 조금 다른 방향이 있는 게 뭐냐면 이명박 계열의 이른바 친이 계열의 의원들을 완전히 적으로 돌렸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 거냐. 결국 그래서 계속 개기려고 하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저항하려고 하거나 청와대 사사건건 반기를 들거나 이건 사드 갈등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꾸 다른 얘기를 통해서 막 전선을 흐려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다잡기 위해서 니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가만 안 둔다. 이 친이계 의원들을 그렇게 해서 유도해서 좀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해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는 있는 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집권 3년차 사정은 잘하면 본전, 잘못하면 독이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자원 외교에서 핵심이 누구였어요? 최경환 경제부총리입니다. 당시에 지식경제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자원 외교 비리를 하면서 최경환을 그냥 두고 가면은 그 수사는 하나만 한 수사 될 거거든요. 결국 그게 뭔 얘기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 기자방 수사를 해 나가다가 수사 자체가 지뢰밭이 되면은 지뢰밭이 깔리면 전쟁에 지뢰밭이 깔리면은 적군만 다친다는 법이 없잖아요. 아군도 다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군이 다치게 되면은 청와대가 내상을 입고 박근혜 정부가 내상을 입습니다.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죠. 사정이라는 게.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의 사정은 총리도 나서고 대통령도 적극 지원하고 하니까 눈치 볼 게 없어서 꽤 길게 갈 거다. 적어도 여름 휴가 이후까지 9월 이상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는 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오래 가다 보면은 경제 살리기 역행한다, 뭐 오히려 경제 죽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고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오죠. 인기가 초반에는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경환 나오는데 건드리지도 않고 지금 당장 자원외교 석유공사 수사를 하면서 최경환을 빼놓고 무슨 감착화 뭐 이쪽만 한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납득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수사를 하는 주체, 검찰도 욕먹고 정권도 욕먹고 거꾸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내임덕을 아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못 쓰는 칼이 바로 이 사정의 칼입니다. 신천지에만 빠져 살다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참 재밌네요. 여기가 신천지죠? 아마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갖다가 우리 쪽이 내상을 입을 수도 있어라는 걸 민감하게 느낀 게 아마 조선일보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와 관련된 회사의 사회이사로 안철수 씨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유탄 하나 맞아버렸어요. 슬쩍 흘리는 게 이제 조선 쪽에서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게 작업이었죠. 뭐 가령 골프 얘기지만 LPGA 마지막 대회가 조선일보 포스코 같이 한 대회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폰서십을 땡겨 왔어야 된 거니까 연관을 따져놓고 보다 보면은 뭐 어디가 어떻게 될지 예리해. 골프 대회 이름까지 벌써 분석이 그러게. 나버리잖아요. 아니 근데 이 안철수 의원이 단순한 사회의사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사회 의장까지 했잖아요. 막강한 자리잖아요. 막중한 책임. 이사회 의장이 막강하다고 할 수는 막중한. 네, 막중한. 그래서 제가 막중한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사회이사라는 게 사실은 거수기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준영 회장이 몇십억의 연봉을 받았으면은 연봉 1억도 안 받는 자리인데 네. 그 사람들한테 뭐 얼마나 그렇게 뒷자리 그냥 뭐 아니 봐주는 근데 정도니까. 그 안철수 이 의원이 특강을 할 때 제가 이제 몇 번 그 화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정치 잘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본인 하나 망가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부패해가지고 찌든 이 재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눈 감아주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없애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이런 분이 그 이사회 의장한테 정보를 다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어쨌거나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친박으로 가느냐, 아니면 검찰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확보해 갖고 할 만큼 해서 검찰의 체면을 갖다 세우느냐, 아니면 그것도 아닌 제3에서는 야 이거 여권만 피해를 볼 수 없잖아, 야권도 좀 피해를 봐야 되는데 하면서 누군가를 끌어들이냐, 이 복잡한 것이 이 과연 어느 산으로 갈 거냐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 검찰이 이제 그런 말을 뗀 단계니까 지금 너무 많이 이래 뭐 몰아붙이기보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결국은 우리 검찰이 이렇게 우리 빼겠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그 늘 수사 이런 부정부패 수사하면은
구색 맞추잖아요. 아. 예? 여도 끼워 넣고 야도 조금 끼워 넣고 그런 거죠. 예. 늘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구색 맞추기 할 거다. 예? 뭐 아니 새도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야 되고 국회도 여야가 공존해야 되니까 이거 웃어야 될 때가 부정과 아닌데. 비리도 뭐 여야가 같이 나와야 뭐 안 맞지 않겠어요. 예. 자, 아마 지금까지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비리의 덩어리를 빨리 찾아내서 뽑아 버려야지 나라가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대통령의 당부가 또 그것을 받아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국무총리의 언행들이 뒤에 배경과 맥락은 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또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첫 번째 핫 이슈는 그럼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핫 이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스타카토 제24회 두 번째 핫 이슈입니다. 두 번째 핫 이슈는 저희가 사드와 AIIB, 예.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뱅크, 아시아 인프라은행이라고 하는 투자은행. 예. 중국이 주도하는 이 금융 지주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 두 개를 잡았습니다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군사적인 전략,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적인 전략, 이 두 사이에 하필이면 한국은 이거든 저거든 항상 끼어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의 눈치를 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이고 하나는 AIB라고 하는 투자은행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개의 주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은 고고도 미사일이니까 분명히 북한이 남쪽을 침범해 내려올 때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고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나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든지 그렇죠. 러시아가 뭐 미국을 겨냥하든지 전면전이 벌어져서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직접 싸워야 될 때 필요한 무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 뭐 아까 그런 게 사드를 대구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60km입니다. 그렇죠. 장사정 군함 미사일 때리면 금방 떨어질 텐데 이미 이게 격추로 날아가는 동안에 서울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알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청한 언론의 기고문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때 사드를 반대했는데 이유가 세 가지였답니다. 세 가지. 하나가 한중 관계를 해칠 수가 있고 돈이 많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능도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성능이 아직도 확실치 않다고? 실전 배치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전 배치 안 했던 것들을 사는데 특기가 있잖아. 사실 왜 이 문제 잠깐만 언급한다면 왜 이 권혁실 기자의 마지막 언급이 중요하냐면 MD라고 하는 방어 체제도 미국에서 실험하다가 막 실패해갖고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받고 어떨 때는 국회의원들을 다 모시고 실험하다가 또 시범을 올다가 또 실패해가지고 망신당하고 이런 예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차기 전투기 계약한 거 그거 도면밖에 없는 비행기라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뭘 무기를 사온다 그러면 좋은 거겠지 미제인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전혀 오산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근데 왜 중국의 위협, 중국 관계, 한중 관계가 무너지는 거냐? 사드라는 게 배치가 되면 이거는 뭐냐면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에 미사일 기지가 있고 미사일이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사전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상당 부분의 영토를 한반도에 그 기지가 들어오는 순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망과 정보들을 갖게 되니까 중국 대륙의 절반 정도는 커버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2,000km 정도까지는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레이더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얘기를 공개해드릴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중국 사정이 아주 밝은 한 전직 공무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사드에 목숨을 걸듯이 저렇게 추진한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유승민 대표한테 가서 이걸 좀 물어봐라. 사드 재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기로 할 때 비용 분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고 있냐. 사드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실전 배치 안 된 거를 우리한테 팔 거냐. 아니면 주한 미군을 위해서 갖다 놓을 거냐. 이것도 결정이 안 된 사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계속 군비를 줄이고 있잖아요. 미사일 부대도 줄이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게 되면은 비용 분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군 부대를 평택으로 빼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용산에서는 안 빠져나갔잖아요. 또 미군도 그렇게 언급을 하거든. 그거야 그 나라에서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이렇게 압박해갖고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라는 말은
비용이야 지들이 결정했는데 지들이 내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모양새가 되면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주한미군이 꼭 필요해서 들어올 거면은 주한미군 저거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근데 그게 우리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막을 수는 있겠죠. 국민들이 이걸 볼 때도 네 편 내 편을 갈 게 아니고 국익이 어디에 우선이냐. 그럼요. 여기에서 사실 문제를 바라보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쉽게 보입니다. 오케이. 어쨌거나 사드는 국내에 들여오는 순간 북한으로부터 원망을 듣는 게 아니라 중국의 타겟이 그러니까 북한은 되는 가만히 건데 있는 게 자기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니까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남쪽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중국의 원망을 사면서 이제 타겟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다 알 것은 뻔한데 왜 그러니까 추진하는 거죠? 대구라는 점도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으로 쏘면은 대구에서 직접 요구하는 딱 타이밍은 거의 맞는 고고도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게 아니고 일본과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땅에 갖다 놓냐고.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가 깨져가면서 중국의 이제 경제난까지 감수하면서 해야 될 만큼 중대한 거냐. 또 이 다른 어느 나라도 배치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외교를 문제를 그렇게 풀면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아까 권 기자가 잠깐 얘기해서 중간에 잠깐 끊겼습니다만은 극우 보수 입장은 언제나 확실해. 모든 미국 무기는 가능한 한 다 남한에 사줘야 된다. 그럼요. 그 다음에 작전권도 기왕이면 넘겨주면 더 좋고. 사드 배치 논란은 결국은 안보 논쟁으로 가고 결국은 또 종북 논란으로 가게 되고 그러려면 다른 이슈들을 묻어버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슈로 이슈 덮기거든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 문제가 터지면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덮어버리고 지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건 항상 해결하는 데로 골마 있고. 네, 골마 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국방부는 말씀하시죠. 자꾸 저도 모르게 국방부라고 하게 돼가지고 이 국방부에서는 뭐 주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우리가. 근데 저는 국방부가 이런 얘기할 때 좀 웃겨요. 전작권 안 가져오겠다고 미국이 계속 가지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문제다라는 말을. 주체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뼛속까지 친미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차라리 이 비용이면은 남북 교류를 더 증진시켜서 북한에 우리 공장이 잔뜩 가고 북한 노동자가 남한에 와서도 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디에 뭐가 떨어질 수 없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 비용 못 쓰고 권 기자가 얘기하는데 경제 살리기도 급한데 지금 언제까지 제가 이게 이제 뭐 실명을 언급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저는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아까 그 중국 문제에 밝은 전직 고위 관료. 왠지 K자가 생각나. 뭐 저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저거 영세받은 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현직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만 했어요. 이번에는 P야 이제 K는 갔어. 뭐 자관 그 얘기하면 금방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남북 문제를 안보 문제로 보지 말고 경제 살리기가 지금 이 정부의 최고 화두 아니냐. 그럼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좀 바라봐라. 북한 우리가 이 넘치는 건설 장비들, 건설 인력들, 기계들을 북한의 SOC를 개발하는 데로 넘기고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북한의 구매력을 끌어올려야 결국은 내수 시장이 8천만 원 늘어나고 그러면 동북 삼성도 가까워지니까 매덕이 되잖아요. 그럼 충분히 내수가 30년은 먹고 살죠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만 그러는데 동북 삼성까지 같이 아우르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 50년 가는 거지. 50년, 100년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말씀이 100% 공감한다. 그런데 그 얘기를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냐.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직언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공개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분은 조류와 포유류를 구별하지 못하나? 고양이로 분류를 하셨을까? anyway, 고양 제가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군가가 직언으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현재의 참모가 없다. 그럼 말할 수 없으면 그냥 그러니까 스타카토를 들으시라고 가서 얘기를 해도 하지. 얼마 전에 그만둔 통일부 장관이 퇴임하기 직전에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가도 되는 자리였다. 막대기를 꽂아서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를 이병기 비서실장은 외교관 출신이긴 한데 과거에 뭐 그런 일화도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의전 비서관을 하면서 밑에 행정관을 누구를 어느 특정 지역 출신을 썼는데 그걸 옆에서 비난하니까 그럼 나를 잘라라.
그 정도로 한 배짱이 있는 분이니까 기대를 해보자. 일단 이름이 웨폰이잖아. 웨폰. 병기잖아. 병기. 무기, 병기. 그래서 일단 뭐 이병기 비서실장이 좀 직언을 하게 되면 좀 바뀔 수도 있지 알겠습니다.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진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경제를 생각해도 또는 안보를 생각해도 이거는 싸든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끼리 근데 이제 일치하는 마찬가지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 북한에 대한 투자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것과 이제 연관되어진 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란 말이에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원은 중국이 지금 AIB. AIIB 그 중국이 이제 이걸 갖다가 하나 창설을 하겠다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적인 이 투자은행이 두 개가 양대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월드뱅크, IBRD라고 하는 그것과 이제 IMF가 있단 말이죠. 이게 브레튼 우드 체제가 출범하면서 동시에 이제 출범한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유엔 산하 기구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민간 기구거든요. 근데 물론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그렇죠. 있고. 근데 이걸 원조 기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조 기구가 아니라 사실은 돈놀이하는 기구란 말이죠. 예, 돈 빌려줬다가 이자 붙여서 받아가는. 이자 이자만 떼고 붙여서 안 가져가는 되면 게 현물도 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세계은행하고 IMF의 지분을 각각 16, 17% 이렇게 갖고 있어요. 가장 많은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이었으니까 미국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중국이 이제 이거 봐라 우리도 지금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죠. 예. 한 4조까지 4조 달러. 그러니까 이 중국이 어느 날 이 달러 가지고 이제 이 미국한테 야 니네 저기 부채 갚아라 이러면 난리 나는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국이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저런 꼬라지를 보고 있어야 돼? 이래서 이제 이른바 AIIB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 한정 지은 IMF라든지 IBRD에 버금가는 투자은행을 만들겠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좀 심한 게 이 사람들도 좀 심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분을 한 15% 16%밖에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AIIB에 중국이 50% 지분을 갖고 1,000억 달러에 500억 달러를 네. 종잣돈을 대겠다. 그리고 49%의 의결권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들은 참여하지 마시오 이랬는데 아니 그 외교라는 것들이 모든 게 이 실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익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영국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나라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영연방이 들어갔죠. 지금 영국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그러니까 호주도 지금 그걸 고려하고 있다고 일본도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된 게 보니까 미국도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은 현금은 많은데 이른바 선진국들이 2차 산업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중국이 야 우리 저기 아시아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우리 한국에서 예를 들면 신도시 만들듯이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돈 탈래? 당연히 타죠. 당연히 타죠. 그럼 그게 타는 것뿐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런 건설 업체들이 그러니까요. 해외 건설 수주에 중동만 노릴 게 아니고 중국, 인도 아마 금명된 게 그런 겁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몽골, 베트남 다 덩치가 큰 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건설 쪽이 너무 남아돌아요. 포화 상태인데 지을 게 없어. 이걸 갖다가 밖으로 빼서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중국이 그래 니들 건설 인프라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우리가 뚫어가지고 집 지어주겠다, 다리 지어주겠다, 철도 놔주겠다 하는 지역마다 따라오면서 너희들도 투자에 참여하면 얼마 줬냐 이렇게 되는 건데 미국 눈치를 또 여기서는 이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중국이 이렇게 AIIB 만들어 놓고 손댈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중국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기껏 해봤자 중국이 5% 7%. 우리한테 남겨둔 지분이라는 게 정도. 5에서 7%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런 지분을 가지고 북한에 가봤자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즐겨 쓰는 용어를 제가 써서 나중에 검찰이 뭐 국가범법을 걸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끼리 남북이 서로 먼저 경제적으로 평화적으로 먼저 튼 다음에 북한의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향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먼저 진행해 나가면 이런 AIIB 자본들이 나중에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는 차단시켜 놓은 가운데 우리가 일정 부분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아무튼 정말. 중국이 추진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AIB 은행에 가입한 나라들을 보면 결국 중국이 원하는 해상 실크로드의 개척과 유라시아 철도의 개척에 걸리는 나라들이 이제 다 차례차례 가입하고 무서워요. 있어요. 이 나라가 이 덩치 큰 나라가 보통 덩치 크면 미련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집요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그걸 오랜 세월 투자하고 기획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요. 밀고 나가는. 그래서 얼마나 그 치밀한가를 알 수 있는 큰 사건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중국에서 출발해서 유라시아를 쫙 해서 유럽, 영국까지 가는 철도,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가는 철도, 해상로드. 1대1로 그러죠. 1대1로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1대1로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 빠진 대륙이 있어. 이게 남아메리카입니다. 중국은 남아메리카에 뭘 했냐면 NDB라고 뉴 디벨롭먼트 뱅크라는 걸 벌써 세웠어요. 그러니까 브릭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여기에 다 가입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AIB만 해서 아시아의 돈과 저쪽 남미에 깔아놓은 돈을 연결시키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인민폐를 가지고 미국의 기축통화인 그렇죠. 달러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네. 거죠. 사실 지금 참여정부 때부터 우리가 TCR, TSR 이래 가지고 한국에서 출발해서 TCR은 그 차이나를 관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TSR은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이 철도가 우리 한국이 앞으로 먹고 살 중요한 거다. 구상은 맞았던 거죠. 근데 이게 남북에서 막혀버리니까 러시아도 그러니까 원하고 중국도 원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우리의 지향점은 그거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글로 갔는데 그러니까요. 중국이 저런 걸 통 내놓으니까 가입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미국 눈치는 또 봐야 되는 이제 이런 애매한 지경에 놓여있죠. 그러면서 마치 AI에 비해 우리가 이거와 사드를 저울에 똑같은 무게를 차지하는 것처럼 다른 이러면서 이제 심지어 그러니까 AIB 가입도 하고 그러니까. 사드도 배치하고 말이 되냐고요, 그게. 아니면은 두 개 다 안 하고 두 개 다 안 그러니까. 하고 다른 그건 문제예요. 외교가 아니죠 사실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이득 될 게 뭐고 손해 볼 건 뭔지 해서 취사 선택하는 게 외교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국익 우선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그렇죠. 점이죠. 그러니까요. 미국 가서 맥도날드 먹고 함께 갑시다 하고 중국 가서 저기 동파육 하나 시켜 동파육 먹고 같이 갑시다. 이게 외교지. 예? 그건 뭐 해야 될 게 많네. 게 많네. 그러면 오늘 점심은 내가 중국 식당 가서 동파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 비싼데. 아니 왜냐하면 저기 김영란법이 이제 선포가 된 마당에 물론 발효 기한이 피자가 유예 기간이 사야죠. 뭐 있지만 김영란법도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타카토 제24회는 동파육. 그리고 정부가 이 미국과 중국 또는 러시아, 일본까지 합쳐서 항상 지정학적으로 예민한 위치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로서 좀 더 긴밀하고 원활한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그리고 소신 있는 정책을 펴나가주길 당부하면서 24화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계속되는 이제 커다란 정책이고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